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치 본색입니다. 오늘은 TK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리 법석인데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은 비단 TK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경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 사정을 보면 특히 이제 집권 여당에서 토론과 논쟁은 전혀 없고 싸움박질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지금 당원권 정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비대위 출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토론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없이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윤석열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김나연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보수본산 TK 국회의원의 무건입니다. 보수 지지층마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하회한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집권 여당은 숨기만 하고 제대로 된 토론은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선 때까지 시간은 충분하다는 안이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도부는 권한도 책임도 잊은 듯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 산 바라보는 배지들입니다. 표준어로는 배지들인데 우리 보통 배지라고 얘기하죠. 배지들. 배지라 그러면은 그게 맛이 안 삽니다. 그렇죠. 네. 빠지하고 네. 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배지들이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싸움 닭살만 나와 있고 또 집권 여당에서 이제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절대 다수가 묵언을 하는데 묵언을 하는 이유도 그냥 괜히 말해봐야 손해만 나니 그냥 나 숨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책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많은 언론사들의 시사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게 여당 의원들이 출연을 안 하려고 한다. 요즘 이제 상황이 어쨌든 여당 내부가 시끄럽고 뭔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전부 피하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전에 상임전국위원회 국민의힘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돼가지고 과연 지금 유권 해석상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이제 결론이 내려진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토론에서 뭔가 의미 있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뭐 당원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이미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요식행위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내에 다른 어떤 의견이 역동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표출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내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통상은 정당이 비대위를 만들고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는 그 이유는 큰 선거에서 졌거나 대선이나 총선 그래서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당내 공감대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지지는 않았더라도 뭔가 당에 대혼란이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이건 뭐 비대위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목전에 큰 선거를 앞두고서 이 당의 그런 어떤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선거 승리가 어려우니까 뭔가 전권을 갖는 비대위를 가지고서 선거를 돌파해보자. 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유로 이 당에도 저 당에도 많이 영입이 됐었죠. 보통 이런 이제 이유들로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있어서 비대위로 가는 건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 비대위 전환은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그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최고위원들을 사퇴하면서 최고위 기능 상실을 이유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랬다가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전국위원회 소집을 위한 의결을 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그 앞뒤가 맞는 거냐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 않을 수 없고 당장 이제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4월 21일이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이후에 갑자기 이준석 윤리심사에 착수한다. 근데 이렇게 공표를 하고 뒤로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뭐 징계를 한다 만다, 내지는 경징계에 그칠 거다, 뭐 중징계가 나올 거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3개월이 넘게 흘렀지 않습니까? 4개월 가까이 흘렀는데 이 전 과정이 결국에는 그 이준석 제거 작전, 이준석 축출 작전, 물론 이게 이제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이라기보다 이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래저래 경로를 몇 번 변경을 했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윤심이 그 중심에 있는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제거 작전, 윤핵관 말하자면 당 접수 작전의 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상식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비대위가 이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고 윤 대통령의 복심을 읽고 당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준석을 제거하자, 그렇게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고 있다는 거고요.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뭐 지지 의사 또는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을 한다든지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나타나지 않느냐, 나와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저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집권 초기에는 힘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금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20% 초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요, 한 100일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서 심판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조금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TK에서조차도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국회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권은 다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느린 건 아닌가. 국민은 기민하게 이렇게 심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직은 집권 초기야.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어. 지금 내가 잘못해서 목소리를 냈다가 나중에 조금만이라도 대통령이 스탠스를 살짝 바꾸거나 정말 그때 잘하게 되면 내가 지금 비판하고 나서 내가 조금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다음 총선 때 공천에서 좀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아직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나서서 대통령을 옹호하든지 대통령을 그 비판을 하면서 뭔가 좀 수정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 자세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 시각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그러면 당내에 비판을 했던 사람, 물론 이준석 이제 전 당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당대표죠. 네, 예.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물론 뭐 집을 나간다라는 좀 약간 대표답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왜 우리 윤핵관이라든지 그거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은 대통령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약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 윤핵관을 향해서는 직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일하게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서 직언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이준석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네. 그런데 이준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총질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낙인을 찍었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옆에서 배웠겠죠. 그 내부 총질이 되니까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네.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지금 낙인을 찍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를 상황을 억지로 꾸려가고 있고 비대위원장 임명도 당원 당규를 바꿈으로써 비대위원장까지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내부 총질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니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니까 누군가 건강한 비판을 하더라도 내부 총질로 빛을 줄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몸을 더 움츠리고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책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뭐 박순애 장관도 내세웠던 뭐 조기 입학 문제라든지 경찰국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찬반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좀 논쟁은 해야 하는데 논쟁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OX 게임으로 가면서 아무도 박순애 장관을 호응 또는 옆에서 지지해주지 않고 홀로 쓰기 하면서 똑박 쓰고 도망가야 되는 그러면서 뭐 내년 초에 나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윤 대통령 계속 밀어붙이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 전반이 이게 준비가 안 된 데다가 체계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발표하고 그걸 사후에 수습하려는데 수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 무책임하게 네. 어쨌든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만호세 입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던 의제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한 차례 공론화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시기상조다해서 유보됐던 그런 이슈고 이걸 다시 꺼내들려면 그러면 우리 공교육 전반을 어떻게 바꾸겠다. 단지 네. 입학 연령만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초등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대안을 가지고서 정밀하게 사실은 공론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툭 던졌어요. 이게 공약에도 없었고 110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과잉 의혹인지 모르겠지만 박순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실국장들 배석 없이 장관과 대통령이 독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뭔가 무리한 얘기를 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 다른 결로, 다른 얘기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부의 경험이 있거나 내지는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정책 이해도가 높은 그런 관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뭘 잘 모르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 덜컥 내려와가지고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마치 네. 결정됐다는 듯이. 아니 세상에 어떤 정책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반대가 뜨거운 예민한 쟁점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거는 비단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뜨겁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저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국정을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아주 상징적인 단면이었다고 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제안을 받아서 지난 정부에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구속력이 있는 어떤 청원은 아니었고 일정 숫자가 넘으면은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그걸 더 넘어서 그 국민 제안을 받아서 3가지를 정책으로 채택하겠다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채택을 안 하면서 발표한 게 온라인 어뷰징에 있어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유인데 정부가 그런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 제안을 받으면서 그런 방지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본인들 스스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명으로 국민 제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투표 시스템은 로그인도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그 공신력 없는 온라인 폴 하듯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 조작이 가능하다 아, 이거 너무 아마추어들인 거죠. 아마추어도 예.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실 명칭 공모도 국민 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갑자기 용두사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들한테 기망을 한 거죠. 네. 정부가 나서서.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이 대통령실 전체가 얼마나 지금 이 시스템 없이 비체계적으로 돌아가는지 정책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용산에서 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거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하고 국민들한테 청와대도 돌려주고 소통을 가깝게 하고 그러나 과거에 뭐 잔재라고 이 정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잔재라 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이전에 했던 것들은 모두 나쁜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지금 지난 70년 이 대통령 제도를 해체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스템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실장 없앴죠. 민정수석실 없앴죠. 그 각각의 뭐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정책실이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실이나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걸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둬야 되는데 민정수석실만 하더라도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저런 교육부 이런 난맥상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휴가 가셔서 뭐 연극도 보시고 뭐 뒤풀이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국정 전반을 한번 지난 3개월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부터 다시 추슬러 시작해야 될지 네.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독선이나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결국 시스템이 없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역량이 부족한데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힘이 없을 때는 보통 이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당정청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당정대라고 하면 결국 당과 좀 협의해서 뭔가 좀 서포트를 해주고 당에서 또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국회 내에서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기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부담을 좀 줄이면서 집권 여당으로 좀 넘겨놓고 사회적 합의는 이끌어가고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 또는 아예 국회를 대통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를 대통령이 아직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을. 예. 네, 그러니까 국회 집권 여당을. 예, 예. 아니 지금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 체리 이렇게 예. 엄지손가락, 엄지척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집권 여당에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완전히 추락하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하는 얘기가 여당,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 말고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민주당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인식 제대로, 수준이 뭐 하여튼 제대로 공격하지도 네. 못하고 있어 솔직히. 네. 그런데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나와서 한 얘기가 전 정부는 어땠냐? 전 정부는 더 못했다. 전 정부 탓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전 정부 탓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전 정부 탓이고 지금의 야당 민주당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무대행을 내려놨으면 원내대표 자리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런데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뒷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도 이게 보이는데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것이 안 보일 것인가? 다 보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보지 않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웃긴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들만의 내부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자기들끼리 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은 이제 헛힘을 쓰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헛힘을 받아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이도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TK가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심하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나인 아나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TK의 민낯과 이중성입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당의 극심한 내홍에도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정을 가리지 않고 연일 비판과 조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에 TK 의원들은 때리지도 거들지도 않은 채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던 TK 의원들 어디로 간 걸까요?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요즘 홍준표 시장이 이제 뭐 폭탄 발언 그 때렸다가 달랬다가 때렸다가 달랬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얘기,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시장 아닌가요?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까지 다 사퇴하고 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네. 원내대표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된 건데 정치적 책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새 원내대표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그런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르면 된다. 그 사이에 뭐 경찰 수사를 넘어서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 복귀하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준석 하나 밉다고 당을 네. 쑥대밭으로 만드냐 이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 홍준표 시장님은 본인 문제만 안 걸리면은 틀린 얘기를 안 해요. 남 이야기는 항상 바로. 네, 남 얘기 정말 바른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장점이에요. 그 진단을 정확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TK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은 TK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압도적 지지로 뭐 당선이 됐고 그렇죠. 대통령도 거기에 신세를 많이 져서 꼭 갚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TK 했습니다. 정당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내분 사태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TK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계속 유지하려는 힘과 그걸 넘어서서 네. 좀 이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려는 힘과의 충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TK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내부 경선만 이기면 본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올림픽 그 예선이 중요하지 본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이고 거기서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예. 사람들은 정말 비례대표죠. 예. 그리고 뭐 작대기만 꽂으면 그 누가 돼도 된다고 마치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서 그랬듯이 TK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본산이고 저 당의 어떻게 보면 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입 다물고 전부 지금 이 몸보신만 하고 자맹하는 것 같아요. 네, 보이지도 아무런 않고요. 예. 입장도 없고 아무런 책임성도 보이지 않는 건 정말 문제죠. 그건 저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없는 정당이고 책임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과거에 유일하게 TK에서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처참하게 당했는지 박근혜 예. 정권 시절에 다 예.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TK의 초선 의원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뭐 그 3선 4선 된 그 고인물들은 그렇다 치고 뭔가 이제 이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TK 정치와는 다른 그런 대구 경북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 저렇게 입 닫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뭐 감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겁한 네. 거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겁한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 정권이 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당에서 뭔가 조금 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최소한 모여서 좀 의논이라도 하는 것.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최소한 시도민들이 보는 데서 좀 국회의원 25명이 좀 모여서 걱정이라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예 모이지도 않고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선이나 조선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답답하죠, 솔직히. 예. 솔직히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손가락 훈수라고 하잖아요. 예. 최소한 SNS에다 글이라도 올려야죠. 예.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서워서 지적을 못 한다면은 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합시다. 이런 얘기라도 SNS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가서 왜 TK 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많으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하신 얘기 건진법사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라든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도 왜 없어졌던 건진법사가 왜 다시 나타나냐. 왜 검진법사가 뭔가 잘못이 있는다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라든지 뭐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대기업에 대놓고 대통령실은 조심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제 관저라든지 대통령 그 관저라든지 대통령실 집무실이라든지 그 공사에 관련돼서 수의계까지 그래요. 알겠다. 좋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왜 다시 등장을 하고 거기에 왜 또 건진법사 관련된 그 기관에 후원을 1억 원을 했다는 그 회사가 왜 업체가 왜 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러지는 맙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서운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당했는지가 보인 거고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자 보십시오. 그래도 당의 직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의원도요. 당에서 어려웠다가 무소속 나갔다가 간신히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홍준표 정도의 이준석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 건지 겁이 나서인 건지 나서지 못하는 점은 우리 당이 아니어도 참 상대 당이어도 특히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은 한번 좀 강하게 나와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 이제 김병욱 의원이라고요. 안동에는 김형동, 그다음에 정의용 의원이 이제 그 성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났어요. 이분들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정말 제대로 이제 쓴소리하면서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이나 혁신성을 엄청 높여보겠다고 선언도 하고 또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자, 드디어 대구 경북에도 젊은 사람들 공천해서 완전 물갈이한다. 새로운 정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도 컸고 실제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분 국회의원 참 선하고 착한 분들인데 야, 이분들이라도 원래 약속했던 대로 좀 자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런 요구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어제 이제 대구 매일신문에서 이걸 가지고 아예 기사를 썼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은? 지역 정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평하기는 그런데, 예, 근데 오늘 방송 이 이슈로 이게 나와서 그 세 분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예. 존재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는 뭐 보좌관 경력도 있고 이런 예, 분들이던데, 글쎄요, 뭐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험이 없을 때는 무슨 얘기든 못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참 여기다가 입을 대기가 곤혹스럽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게 이제 뭐 누군가의 눈밖이든 눈밖에 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중에는 또 이준석 대표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초에 이게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여당에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건 뭐 이해해요. 그럼 어떤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동반몰락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이 보신이 중요한 다선 중진들이 모르겠는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꼭 누구와 척지는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말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입에 쓴 소리겠지만 그 쓴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숨죽이고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그런 TK 지역의 다선 중진 의원들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 네. 지난 총선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좀 기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선출해서 이제는 대구 경북도 좀 고인물들이 아니고 네.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기대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단순하게 보더라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쓴소리, 그 다음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어서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본인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저렇게 침묵으로 지키면 자기는 이익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무색무취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 이런 소명 이런 게 없는 사람들로 그냥 그저 앞서 이제 우리가 배지 얘기했는데 배지나 지키면 다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정치 잘못 배운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애초부터 저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TK 지역이 보수의 본산이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지금도 어쨌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인데 여기서마저도 그리고 TK 지역의 장년층에서마저도 지금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답변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위기의식을 느껴야죠. 네. 위기의식을 느끼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당이 바로 가고 정권이 바로 가고 대통령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부족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없이 국회의원 2번하고 3번 하면 뭐 합니까? 그거 하려고 정치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이제 정치인들이 초선인데 좀 결기를 보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뭐 이분들은 이렇게 이제 또 없어는 할 거예요. 뭐 다선 중진도 안 나서는데 우리 같이 힘없는 초선이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분들이 실제로 보수의 정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TK가 그 지금까지 이권으로 연결해왔던 공천 장사나 공천의 난맥상이나 공천의 정말 그 민낯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TK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TK 정치가 오히려 좁아들고 더 작아지는데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유권자들은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비판도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한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은 초선 의원이 국민의 초선 의원이 찾아보니까 56명이세요. 예, 예. 그리고 아까 TK 정치도 특히 이제 40대 기수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40대로 좀 그 주목을 받았던 분이 저도 기사 찾아보고 알았어요. 3명이 있더라고요.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그 워딩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 워딩만 보면.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세대 교체, 젊은 보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두 번째 분은 깨끗한 정치, 속 시원한 정치, 청량감을 주는 정치.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다. 세 번째 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본인들이 외치는 그 말과 본인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기사 어제 짜거든요. 네.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깨끗한 정치, 본인은 스스로 지금 현재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량감을 주거나 속 시원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눈치 보면 안 되죠, 솔직히. 이게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옳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한번 주춤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직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윤석열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가운데서는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죠. 본인이 나서기 정말 무섭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청량감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요. 저는 나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MZ세대라고 속해 아주 끝마무리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80년대생 끝마무리는요. 그런데 나이가 40대라고 해서 정말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꼰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실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지금 몸 뭐 이렇게 숨죽이고 있고 몸 움츠려들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하면은 전 이분들 다음 총선 때 글쎄요 어떤 지지를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좀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김나인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눈치 구단 정치의 최후입니다. 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현안에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걸까요? 권력 구도에만 집중해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량한, 속 시원한 정치를 하겠다던 차세대 보수 정치인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청년은 있으나 청년의 정치가 없다. 지금 뭐 여야 다 마찬가지. 지금 민주당도 이제 그 전당대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79 세대들이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젊은 사람다운 좀 내용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의장을 좀 이제 직접 하셨으니까 실제로 좀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때 목소리를 좀 내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뭐 그런 면이 아주 없지는 않죠. 네. 어쨌든 뭐 정당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인데 네. 그 안에도 위계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나이,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좀 위축도 되고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이제 노쇠화됐다, 늙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또 젊은 목소리,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자주 들어오는 건 자꾸 들어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그런 담론을 배경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있고 주목을 받는 청년 정치인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은 좀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요.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하고, 그리고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 민주당만 해도 여전히 지금 뭐 586들이 그 당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중심이었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늘 자신들이 젊은 피였고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뭔가 그런 변화를 이뤄낸 듯 했으나 결국 이게 이제 퇴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지 젊다는 이유로,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어떤 프리미엄을 받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게 특권을 누리거나 어떤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이 기득권이 되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정당 내에서 이 세대가 순환하고 청년 정치, 세대 교체가 순환하고 또 청년 정치가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하는 거는 결국 정당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내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청년이라고 어디 밖에 있는 사람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그 정당에서 충분히 경험을 갖지도 않고 그 정당에서 성장하지 않았는데 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당이 청년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탄탄하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경험을 갖춘 청년들이 성장해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느냐, 이게 결국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그 점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도 지향은 그러했으나 사실은 그게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고, 비근한 예로 이제 민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가 아니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혜성처럼 등장했잖아요. 예. 대선 막판에 좀 어려운 열세를 면치 못했던 이재명 후보 진영에 참여하면서 20대 여성들의 표를 모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등극을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기존 목소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번 당대회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청년 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상으로 남았거든요. 네. 사실은 그건 청년 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상의 근거가 될 문제는 아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걸 대표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과가 그렇게 남는 거예요. 맞아.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성장한 청년이 아니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혜성처럼 등장을 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청년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정당이 청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동반자라는 생각, 양성 구조를 만드는 것. 지금은 사실 좀 장식품처럼 쓰이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그냥 데리고 왔다가 아니면 이제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 정치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정당의 내부 구조가 안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청년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뽑혀서 왔으면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신을 좀 똑바로 세우고 어떻게 당에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좀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젊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보면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분들이 확실하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 나서고 있는 것, 역량 부족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 자리까지 가는 구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 모든 네. 당들이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우선 결론으로 네. 우리는 둬야 될 거고, 그 전에 혜성처럼 박지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혜성처럼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다선 의원들, 민주당의 지도부가 꽂아줬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TK 지역의 40대 그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이거요.
그들 내에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낙하산했죠, 그래도 뭐. 낙하산처럼 좋게 좋은 자리에 예. 준 겁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론처럼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선 이 자리에서 논의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럼 이 청년 정치인들 아니면 이 초선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낼 수 있는가라는 네. 것을 좀 전해주면은 우리는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지금 봅니다. 2년이 아직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비대위가 임시 관리형 비대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조기 전당대회는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 전당대회가 된다.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지지율,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연임 금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당원 그렇습니다. 당규상에. 예. 만약에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다시 1등인데, 그러니까 당대표 지지율로 했을 때 다시 1등인데, 이준석이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된다. 거기가 지금 50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50% 지지를 해서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되고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우리가 장제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장제원이 직접 나설 것인가? 아주 친하게 자주 만나는 지금 우리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같이 이것을 당권을 장악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다시 당권을 장악한다 한다면은 초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도 웬만해서는 목소리 내지 못할 겁니다. 공천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남았는데 그러기는 또 한참 또 몇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상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 혼란의 상황은 계속 당분간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뭐 당이나 정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목소리 낼 시기는 아니다.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다르게 보면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이고 정부에도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좀 에너지가 좀 생기고 다양한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같은데 목소리 좀 내라고 우리가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네. 뭐 다들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집권을 굉장히 오래 했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탄핵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근데 일종의 이제 통치나 이 집권의 DNA 같은 걸 좀 잃은 게 아닌가 요즘에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워낙 경험이 없는 분이고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약간 이제 국정 시스템의 혼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당이라도 사실은 그거를 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눈치만 보고 앉아 있고 여당다운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 그때라고 뭐 대통령 권력에 서슬이 퍼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서슬퍼랬죠. 그래도 어쨌든 MB 정부 때는 특히 이제 그 누굽니까 형이었던 그 이상득 의원을 예. 견제하는 뭐 정두원 의원이나 정태근 의원이나 이런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와서 충돌이 있었어요. 네. 정권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어쨌든 유승민 네.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긴 했지만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나름 견제를 네. 했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결국엔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권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다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바뀌었지 여전히 이 의회 권력, 사회 권력 다 소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국정의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정말 그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필요할 땐 직언도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무책임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로 통치감 수성 같은 걸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점이 좀 보여요. 저는 지금 TK의 그 초선 의원들이나 이른바 이제 당내 소장파가 없는 것도 네.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가 중요하지 이 국정의 책임감 그리고 권력을 운영한다는 것, 통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무거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잘못 뽑았다 이런 것보다 국민이 불행하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어떤 소신과 철학과 가치를 갖고 나라를 이끌어갈 건지 생각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 뺐지만 연장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국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약간 분노감 이런 것도 좀 생깁니다. 아니 지금 배지 다는 것이 이게 영원토록 그 권력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하다. 뺏길까 봐 다시 눈치 보면서 지금 내가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눈치 보고 있다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봐서 움직이자. 좀 그런 모습에 참 속상하고 한 거고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지적하는 소리를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이 공개 오디션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개 오디션 한 상황에서 그때 1등 했던 박민영 대변인이 있습니다. 예. 그냥 청년이에요. 그냥. 어떤 뭐 지역구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저격범으로 그 뒤에, 몰리더라고요. 네, 저격범으로 몰리고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 이준석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년 대변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변인 저하고 그 박민영 대변인 저하고 이거 토론을 매주 만나서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변인이 지적하는 것이 뭐 워딩이 정말 그렇게 세냐, 자극적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민심에서 너무나도 결이 다르게 좀 과도하게 본인 튀어보려는 그런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준석이 뒤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하면 이제 효과가 없겠지만 이것도 집단적으로 하면은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또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아닌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 비판하면 이준석 패고 찬동하면은 윤석열 패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정말 이 프레임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다.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이 프레임은 이준석과 이준석 아닌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것이니 더욱더 당이 설 자리가 없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 것보다 국민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심이 지금 지지했던 쪽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쪽이든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을 좀 달래주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필요한데 이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서 사람이 다 죽을 판인데 불이 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불행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조차 하지 않는 이 국회의원의 무책임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저는 지금 계속 공천권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정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공천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이제 지역에서 있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얘기인 거죠. 아니야, 대통령이 검찰이라서 그런 거야. 이것이 잘못 지키잖아. 그럼 공천권도 날아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갑자기 검찰이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거 국민들의 의견 중에 한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그분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야 되죠, 솔직히. 예.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이런 민심도 있다란 것. 그런데 이런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휴가 마치고 나와서 약식회견할 때요. 뭔가는 확실하게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뭐 끝까지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을 하는 국회의원.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가 좀 될지라도 결국 국민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다음에 공천권을 줄 때 한 표 또는 여론조사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할 말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치본색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